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류가 아직 닿지 못한 지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심연으로 함께 잠수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긴 여정을 끝까지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남극 웨델해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의 기록을 엽니다. 2024년 10월, 남극의 봄은 여전히 잔혹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청정한 수역이자 얼음으로 뒤덮인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웨델해 한가운데 거대한 쇠빙 연구선 오로라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백색의 빙원뿐이었고 그 위로 쏟아지는 태양빛은 눈이 멀 것 같은 반사를 만들어냈지만 수면 아래는 빛 한 점 들지 않는 영원한 암흑이었습니다. 다국적 기후연구팀의 수석 음향 분석가인 제임스 한 박사는 선내 연구실에 윙윙거리는 서버 소음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 빙붕이 녹아내리며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음과 해류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모니터 위로 흐르는 단조로운 파형만이 그가 깨어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자극이었습니다. 새벽 3시 14분, 고요하던 오로라호의 메인 모니터에 기이한 스파이크가 튀어올랐습니다. 제임스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이거나 거대한 빙산이 무너져 내리며 해저 바닥을 긁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극의 바다는 생각보다 시끄러운 곳입니다. 고래들의 노래, 얼음이 갈라지는 굉음, 해저 화산의 진동이 뒤섞여 끊임없는 소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중 청음기가 잡아낸 이 신호는 그 어떤 자연의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4,000m, 빛도 닿지 않는 심해의 바닥에서 쏘아 올려진 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지? 제임스는 중얼거리며 주파수 대역을 조절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소리는 귀로 듣는다기보다 뼈를 통해 느껴지는 진동에 가까웠습니다. 아주 낮은 초저주파, 인간의 가청 영역을 벗어난 그 소리는 뱃속 깊은 곳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불길한 압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웅웅거리는 베이스음 같기도 했고 거대한 쇠기둥이 심해의 수압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즉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스펙트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연계의 소리는 불규칙합니다. 파도 소리도 지각 변동도 무작위적인 혼돈을 그립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그려진 파형은 소름 끼치도록 정교했습니다. 정확한 간격, 일정한 진폭, 그리고 완벽한 대칭. 그것은 누군가 잘을 대고 그린 듯한 인위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떨리는 손으로 당직 팀원들을 깨웠습니다. 해양 지질학자 엘레나와 데이터 엔지니어 켄지가 부스스한 얼굴로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기계 고장을 의심하며 장비를 재부팅하고 센서 연결 상태를 점검했지만 심해에서 올라오는 신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진파가 아니에요. 엘레나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진파는 충격 후의 여진으로 서서히 줄어들어야 해요. 하지만 이 신호는 마치 호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켄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음향을 가청 주파수로 변환하자 연구실 안에는 기괴한 기계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퉁, 퉁, 퉁. 그것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한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소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간격을 보세요. 제임스가 모니터의 타임라인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신호와 두 번째 신호 사이의 간격은 정확히 2초였습니다. 그 다음은 3초, 그 다음은 5초, 7초, 11초. 소수야. 켄지가 마른 침에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2, 3, 5, 7, 11. 이건 수학적 수열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연구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4,000m 아래
섭씨 0도에 가까운 차가운 물속에서 지각 변동이나 고래가 소수를 세고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신호였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저 깊은 곳에서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일정하던 신호의 패턴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소수의 나열이 끝나자 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운 고음으로 치솟으며 찢어질 듯한 비명과도 같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연구선의 선체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컵 속의 커피 수면이 파문을 그리며 흔들렸고 강화 유리창 너머 칠흑 같은 바다에서 무언가 거대한 압력이 배를 향해 올라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진원치가 이동하고 있어. 엘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심도 4,000m 고정. 수직 상승은 아니야. 하지만 수평으로 이동하고 있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 존재는 심해의 엄청난 수압을 무시한 채 시속 200노트가 넘는 속도로 오로라호의 센서 범위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어떤 잠수함도 흉내낼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스펙트로그램의 파형은 이제 단순한 패턴을 넘어 복잡한 기하학적 무늬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언어 혹은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제임스는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멍하니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바다가 더 이상 그저 물과 소금의 혼합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아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녹음하고 있나? 선장이 연구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네, 모든 대역을 기록 중입니다. 제임스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날카롭던 신호음이 뚝 끊겼습니다. 연구실에는 다시 윙윙거리는 서버 소음과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적은 폭풍 전야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오로라호의 모든 통신 장비가 동시에 먹통이 되며 날카로운 잡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전화, 레이더, 심지어 선내 인터폰까지 모든 스피커에서 동시에 낮고 굵은 목소리, 아니 목소리라고 착각할 만큼 정교하게 변조된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웨델해의 차가운 심연이 인류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그 소리는 2024년에 평범했던 기후조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조우의 현장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들려온 그 비명은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라는 오만한 착각을 산산이 조각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얼음 바다 아래 보이지 않는 심연 속에서 거대한 눈동자가 자신들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를 휘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에서 8개월로 예정되었던 이 거대한 작전은 불과 8주 만에 황급히 종료되었다. 공식 발표는 기상 악화와 조기 철수였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소문이 들끓었다. 구축함 한 척의 손상, 함재기의 원인 불명 추락, 그리고 수십 명의 인명 피해에 대한 루머가 꼬리를 물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칠레로 귀환하던 버드 제독이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었다. 그는 미국은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그 적은 남극과 북극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군인의 노파심이었을까? 아니면 얼음 사막에서 목격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공포였을까? 하이점프 작전의 기밀 문서는 수십 년간 봉인되었고 그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엇과 조우했는지는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혔다. 하이점프 작전이 남긴 의문은 냉전이라는 시대적 광기와 결합하며 더욱 짙어졌다.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은 우주 경쟁만큼이나 치열하게 남극 경쟁을 벌였다. 표면적으로는 국제 지구 물리의 해를 맞아 과학기지를 건설하고 평화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기지 위치 선정은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려는 군사적 의도를 숨기지 못했다.
미국은 맥머도 기지를 건설하여 남극의 거점을 확보했고 소련은 접근 불가능해 보이는 내륙 깊숙한 곳,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점에 보스토크 기지를 세웠다. 특히 1958년 미국이 비밀리에 수행한 아르구스 작전은 남극 상공이 단순한 오로라의 무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남대서양과 남극 상공에서 3차례의 핵폭발 실험을 감행했다.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인공 방사능막을 형성하려는 실험이었다고는 하나,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남극의 특정 지점을 타격하거나 봉쇄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믿는다. 하늘을 불태우는 핵폭발의 성광 아래서 그들은 무엇을 막으려 했던 것일까? 혹자는 얼음 아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강대국들이 하늘에 거대한 빗장을 지르려 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소련의 행보 또한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보스토크 호수 위에 기지를 세운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 수백만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거대한 액체 상태의 호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일찌감치 감지하고 있었다. 냉전 시절 소련의 과학자들과 군인들은 혹한을 견디며 빙하를 뚫고 내려갔다. 그들의 드릴이 닿고자 했던 것은 태고의 미생물이었을까? 아니면 서방 세계보다 먼저 확보해야 할 초고대 문명의 유산이었을까? 보스토크 기지에서 송신된 암호화된 무전들은 모스크바의 벙커로 쉴 새 없이 날아갔고 그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시간이 흐르며 기술은 발전했고 유인 탐사의 한계를 인공위성이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남극은 더욱 기이한 모습을 드러냈다. 2000년대 초반 위성들은 윌크스랜드 빙하 아래에서 지름 480km에 달하는 거대한 질량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거대한 운석 충돌구로 추정되는 그 지형 아래에는 주변 지각과는 전혀 다른 밀도를 가진 금속성 덩어리가 묻혀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를 중력 이상이라고 불렀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메스콘이라 부르며 긴장했다. 자연적인 지질 현상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형태가 지나치게 정의적이었고 위치 또한 절묘했다. 하이점프 작전 당시 미 해군이 집중적으로 수색했던 지역과 겹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꿰어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된다. 1930년대 나치의 탐사부터 1940년대 미국의 군사원정, 1950년대의 핵실험, 그리고 냉전 시대의 비밀기지 건설까지. 이 모든 움직임은 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강대국들의 정보기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극의 얼음 아래에 인류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무언가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왔던 것이다. 1959년 체결된 남극 조약은 이 대륙을 평화와 과학의 땅으로 선포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강대국들이 서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그것을 훼손하거나 자극하지 않기로 합의한 휴전협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얼음은 훌륭한 저장소다. 그것은 고대의 공기방울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공포, 그리고 은폐된 진실까지도 완벽하게 보존한다. 수십 년간 축적된 위성 데이터, 지진파 분석 자료, 그리고 퇴역 군인들의 증언들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가 챕터 1에서 목격한 그 설명할 수 없는 구조물의 발견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80년 넘게 이어진 숨바꼭질의 끝이자 인류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지금 탐사팀의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공동과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과거 버드 제독이 두려워했던 비행체의 모항일 수도, 나치가 찾아 헤매던 아가르타의 입구일 수도, 혹은 냉전 시대의 과학자들이 필사적으로 도달하려 했던 미지의 에너지원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남극은 죽어있는 땅이 아니었다.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서 그것은 줄곧 깨어 있었다. 강대국들은 그 고동 소리를 듣고 있었기에 그토록 많은 자원과 인력을 이 불모지에 쏟아부었던 것이다. 이제 얼음 감옥의 문이 열렸다. 과거의 비밀 작전들이 남긴 흔적들,
눈보라 속에 묻힌 폐기된 장비들, 그리고 낡은 문서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기밀 파일들이 비로소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탐사팀이 발을 디딘 그곳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다. 그곳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갈망했던 얼어붙은 냉전의 종착지이자 새로운 시대의 기이한 발원지다. 역사의 수면 아래 잠겨있던 빙산의 몸통이 이제야 비로소 그 거대하고 위압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연구선 아틀라스호의 중앙통제실은 칠흑 같은 심해의 어둠을 대변하듯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소나 시스템이 내뿜는 규칙적인 전자음과 냉각팬이 돌아가는 낮은 웅웅거림만이 그 정적을 갉아먹고 있었다. 수석 지질학자 한지우 박사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모니터 위를 흐르는 등고선 데이터를 멍하니 응시했다. 수심 8,000m. 에레버스 해구의 바닥은 인간이 달 표면보다 더 적게 발을 들인 미지의 영역이었다. 지난 2주간 그들이 발견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진흙 평원과 기괴하게 비틀린 현무암 덩어리들, 그리고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이름모를 심해 얻을 뿐이었다. 지우는 눈가를 비비며 피로를 쫓으려 했었다. 지각판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열수 분출구를 찾는 것이 이번 탐사의 목적이었으나 지금까지의 성과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박사님, 이 데이터를 좀 보셔야겠습니다. 음향 분석관 마커스의 목소리가 떨렸다. 단순한 피로 탓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혹감, 그리고 기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의자를 밀고 마커스의 콘솔 쪽으로 다가갔다. 마커스는 3D 지형 매핑 프로그램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중빔 음향 측심기가 해저 바닥을 훑고 지나가며 실시간으로 그려내는 지형도였다. 울퉁불퉁하고 무질서한 해저의 지형이 모니터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자연은 혼돈을 사랑한다. 해류에 깎이고 지진에 뒤틀리고 퇴적물에 덮인 해저의 모습은 그 어떤 규칙성도 허용하지 않는 무작위의 연속이어야 했다. 하지만 마커스가 확대한 구엽은 달랐다. 센서 오류인가요? 지우가 물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바꾸고 제 스캔을 3번이나 돌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건 노이즈가 아닙니다. 화면 중앙, 거대한 균열 사이로 솟아오른 무언가가 렌더링되고 있었다. 그것은 주변의 거친 암석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형태를 하고 있었다. 녹색과 푸른색으로 표시된 와이어 프레임이 천천히 그 윤곽을 드러냈다. 지우의 숨이 턱 막혔다. 모니터 속의 형상은 완벽한 직선이었다. 90도로 꺾이는 모서리, 매끄럽게 뻗은 평면. 그것은 거대한 직육면체의 일부가 해저 퇴적층을 뚫고 솟아오른 모습이었다. 길이가 400m가 넘습니다. 마커스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표면의 굴곡 오차 범위가 0.01% 미만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이런 형상은 불가능합니다, 박사님. 현무암의 주상절리라고 해도 육각형 기둥이어야지 이렇게 거대한 단일 블록일 수는 없습니다.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안토니 가우디는 직선은 인간의 것이고 곡선은 신의 것이다 라고 했다. 자연은 직선을 그리지 않는다. 강물은 굽이쳐 흐르고 산맥은 들쭉날쭉하며 나무는 비틀리며 자란다. 심지어 결정 구조조차 미시적인 세계에서나 완벽할 뿐 거시적인 바위 덩어리가 이토록 완벽한 유클리드 기하학을 구현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인위적인 개입의 증거였다. 하지만 이곳은 수심 8,000m였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문명도 그 어떤 기술력도 닿지 못한 곳이었다. ROV를 내려보내죠. 지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다. 통제실 안의 모든 승무원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2시간 후 무인 잠수정 이카루스가 칠흑 같은 심해를 뚫고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이카루스의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이 나타났다. 강력한 LED 조명이 어둠을 밀어내자 부유물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렸다. 그리고 그 너머로 소나 데이터가 예고했던 그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승무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압도적이었다. 칠흑보다 더 검은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매끄러운 표면이 거대한 장벽처럼 서 있었다. 수천 년, 아니 수백만 년 동안 쌓였을 법한 해양 생물의 사체나 퇴적물조차 그 표면에는 달라붙지 못했다. 마치 어제 막 공장에서 출하된 것처럼 구조물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카루스의 조명이 표면을 비췄지만 빛은 산란되지 않고 표면 깊숙이 흡수되는 듯했다. 카메라 줌을 최대로 당겨보았지만 이음새나 균열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였다. 재질 분석기를 작동해 지우가 명령했다. 이카루스의 로봇팔이 천천히 뻗어나갔다. 팔끝에 장착된 레이저 분광기가 구조물의 표면을 겨냥했다. 짧은 섬광이 번쩍였다. 레이저가 표면을 태워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구성 성분을 알아내는 작업이었다. 데이터 처리 장치가 맹렬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스크린 한 구석에 분석 결과 창이 떴다.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였다. 다시 시도해.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도 결과는 같았다. 마커스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박사님, 스펙트럼 패턴이 엉망입니다. 아니, 엉망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주기율 표상의 원소들과 매치되지 않아요. 지우는 마커스의 어깨 너머로 데이터를 들여다보았다. 그래프의 피크들은 기존의 금속들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솟구치고 있었다. 철도, 티타늄도, 알루미늄도 아니야. 심지어 자연계에 존재하는 히토리 원소들의 패턴과도 달라. 그녀가 중얼거렸다. 합금인 것 같습니다. 화학 분석관이 뒤에서 거들었다. 하지만 지구상의 어떤 재련 기술로도 이런 분자 결합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강도와 밀도라면 이론상으로는 중성자별의 표면 물질에 가까운 압력을 견뎌야 형성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의 수압인 800기압 정도는 이 물질에게는 진공 상태나 다름없을 겁니다.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질학적 설명은 불가능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한 융기도 퇴적층의 변형도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도 인류가 돌도끼를 들고 뛰어다니기 훨씬 전, 혹은 지구가 아직 뜨거운 용암 덩어리였을 때부터 이곳에 박혀 있었을지도 몰랐다. 이카루스가 구조물의 모서리를 따라 상승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직육면체의 위용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시험하는 듯했다. 자연은 직선을 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직선을 그은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이 깊고 어두운 심연 속에 이런 거석을 남겨두었을까? 화면 속 구조물의 표면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된 것은 그때였다. 아주 미약했지만 이카루스의 센서는 그 파동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조류의 흐름이 아니었다. 구조물 내부에서 시작된 규칙적인 리듬을 가진 진동이었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처럼.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지구과학의 모든 상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해저 균열 속에 묻혀 있는 것은 광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하학의 탈을 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메시지였다. 심해의 어둠 속에서 태고의 침묵을 깨고 그 메시지가 이제 막 눈을 뜨려 하고 있었다. 아틀라스호의 통제실은 이제 단순한 연구 공간이 아니었다. 인류가 결코 열어서는 안 되었을 판도라의 상자 뚜껑 위에 앉아있는 위태로운 조각배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우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공포와 호기심, 그 경계가 무너진 혼돈 속에서 그녀는 직감했다. 세상은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모니터 위를 쉴 새 없이 흐르던 데이터의 강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렸다. 연구선 아틀라스의 중앙 관제실을 가득 채우던 기계음이 뚝 끊기고 대신 소름 끼치는 정적이 그 자리를 메웠다. 메인 서버와 연결된 위성 통신 아이콘이 붉은색 경고등으로 바뀌며 깜빡거렸다. 통신 장교가 당황한 기색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무미건조한 메시지만이 덩그러니 떠 있을 뿐이었다. 단순한 기계적 혈압이 아니었다. 이것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항해진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차단이었다. 선내의 모든 외부 연결망이 동시에 마비되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가위로 이 배와 세상을 연결하는 탯줄을 잘라버린 것만 같았다. 수석연구원인 지민은 본능적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태평양 한가운데 문명과 가장 동떨어진 이곳의 밤바다는 언제나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수평선 너머에서 인위적인 불빛들이 유령처럼 일렁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레이더망에조차 잡히지 않았던 존재들이다. 안개 속을 헤치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회색 도장을 한 거대한 선박들이었다. 국기나 소속을 알리는 그 어떤 표식도 없는 오로지 기능만을 위해 설계된 차가운 강철의 덩어리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포위하는 상어떼처럼 아틀라스호를 중심으로 둥글게 진을 쳤다. 갑판 위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쏟아졌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광이 연구선의 브릿지를 집어삼켰다. 무전을 통한 경고나 회신 요구 따위는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완전한 제압이었다. 곧이어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로프를 타고 검은 전투복을 입은 무장 병력들이 갑판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얼굴을 완전히 가린 전술 마스크 위로 칠흑 같은 고글만이 번뜩였다. 모두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국가 안보 프로토콜에 따른 조치입니다. 확성기를 통해 들려온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세되어 있었다. 선장과 선원들이 항의하려 했지만 병사들은 묵묵부답으로 그들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연구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연구원들을 거칠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태도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지민은 자신의 데스크를 가로막고 섰다. 그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지난 몇 주간 목숨을 걸고 수집한 심해 이상 현상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 있었다. 인류의 과학적 패러다임을 바꿀지도 모르는, 아니 인류의 기원과 미래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귀중한 자료였다. 이건 민간 연구 데이터입니다. 당신들은 이걸 가져갈 권한이 없어요. 지민의 외침은 공허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옆으로 밀어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병사들은 숙련된 솜씨로 서버렉을 해체하고 주요 데이터 스토리지와 백업 드라이브를 모조리 뽑아내기 시작했다. 케이블이 뽑혀나갈 때마다 스파크가 튀었고 연구원들의 비명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실을 압수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민은 뼈저린 무력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해적 행위가 아니었다. 이토록 신속하고 조직적인 개입, 국제 해역에서의 거침없는 무력 행사,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현상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저들의 태도, 이것은 거대한 권력의 의지였다. 미국일까? 아니면 다국적 연합, 혹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림자 정부일까? 누구이든 간에 그들은 이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자연적 현상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데이터 드라이브들이 검은 방수 가방에 담겨 헬기로 옮겨지는 동안 선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연구원들의 개인 노트북과 휴대전화, 심지어 종이에 적힌 메모까지 샅샅이 뒤져 수거했다. 기록 말살이었다. 그들은 아틀라스호가 목격한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지민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녀의 손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성 물체, 아직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작은 USB 하나가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작전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종료되었다. 무장 병력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헬기는 굉음과 함께 밤하늘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을 둘러싼 무표식 함선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아틀라스호를 감시하며 마치 거대한 감옥의 창살처럼 바다를 봉쇄하고 있었다.
위성통신은 여전히 먹통이었다. 브릿지에 모인 선원들과 연구원들은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방금 벌어진 일은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의 영역이 끈다는 곳에서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바다 아래 잠든 무언가는 강대국들이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독점하거나 은폐하고 싶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했다. 정보는 통제되었고 진실은 권력의 논리에 의해 재단되기 시작했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검고 깊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은 심해의 미지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로 더욱 짙어져 있었다. 아틀라스호는 이제 단순한 연구선이 아니었다. 세계의 눈과 귀가 차단된 고립된 섬이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에 놓인 인질이었다. 지민은 수평선을 메운 회색 함선들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진짜 공포는 심해의 괴물이 아니라 그 괴물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오만과 탐욕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인 정보 통제, 즉 블랙아웃 프로토콜은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 끼인 모래알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세상은 오늘 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들이 침묵을 지키는 한, 혹은 그들이 침묵당하는 한. 빗줄기가 낡은 모텔 창문을 쉴 새 없이 두드렸다. 밖에서 번쩍이는 네온사인의 불빛이 빗방울에 깨져 눅눅한 방 안으로 붉고 푸른 그림자를 드리웠다. 낡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펜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화면 속의 업로드 진행 반은 98%에서 멈춘 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앨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이내 불을 붙이지 않고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손끝에 미세한 진동이 멈추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었다. 인류가 덮어두려 했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였다. 그는 탐사선의 수석 엔지니어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존자라고 부르는 편이 맞을 것이다. 공식 보고서에는 그날의 사건이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빙붕 붕괴 사고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앨런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빼돌린 암호화된 하드드라이브 속에는 그들이 은폐하려 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잠들어 있었다. 발명명 Subject Alpha Therm Log 02.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시면 속에서 무언가가 눈을 뜨는 순간을 포착한 기록이었다. 화면의 숫자가 99%로 바뀌었다. 앨런은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남극의 차가운 바다 위 쇠빙선의 선체 아래로 드리워진 칠흑 같은 어둠. 소나 장비가 비정상적인 수치를 가리키며 붉은 경고등을 쏟아내던 그 순간의 긴장감이 등골을 타고 다시금 기어올랐다. 당시 그들은 거대한 빙하 아래 묻혀 있는 것이 고대의 유적이나 추락한 위성 따위일 것이라 믿었다. 금속성 반응이 감지되었지만 그 어떤 생명 반응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열 감지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업로드가 완료되었다는 짧은 알림음이 정적을 깼다. 이제 전 세계의 뉴스피드와 음모론 사이트, 그리고 정부기관의 모니터에 이 영상이 퍼져나갈 것이다. 앨런은 노트북 화면을 통해 자신이 세상에 풀어놓은 공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영상은 흑백의 열화상 모드로 시작되었다. 화면 상단에는 탐사선의 고유 코드와 좌표, 그리고 시간이 초 단위로 흐르고 있었다. 처음 몇 초간 화면은 짙은 푸른색과 검은색의 혼합이었다. 영하에 가까운 심해의 온도, 그리고 절대적인 죽음의 냉기를 의미하는 색결들이었다. 화면 중앙에는 거대한 타원형의 구조물이 희미한 윤곽만을 드러낸 채 박혀 있었다.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 있었을 그 물체는 주변의 빙벽과 하나가 된 듯 고요했다. 그러나 15초 지점, 영상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칠흑 같던 물체의 중심부에서 미세한 점 하나가 흰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열화상 카메라에서 흰색은 고온을 의미했다. 차가운 심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열원이었다.
그 점은 마치 심장이 박동하듯 규칙적으로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했다. 쿵, 쿵, 쿵. 소리는 없었지만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육중한 울림이 고막을 타격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앨런은 그 맥동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원초적인 공포를 기억했다. 그것은 기계적인 작동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면에서 깨어나는 거수의 호흡이었다. 영상이 30초를 넘어가자 맥동은 더욱 빠르고 격렬해졌다. 중심부의 흰색 열원은 이제 붉은색과 노란색의 스펙트럼으로 번져나가며 물체 전체를 휘감았다. 물체 표면에 새겨져 있던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열지를 띠며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문양들은 마치 혈관처럼 뜨거운 에너지를 빙하 깊숙한 곳으로 펌프질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물체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얼음벽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통상적인 융해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적인 승화에 가까웠다. 물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정상적인 고열에 닿은 얼음이 순식간에 기화하며 엄청난 양의 기포를 만들어냈다. 화면 속의 열감지 스펙트럼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차가운 바닷물과 뜨거운 열기가 충돌하며 만들어낸 대류 현상이 화면을 뒤흔들었다. 수백 미터 두께의 빙붕이 마치 뜨거운 칼에 닿은 버터처럼 허무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화면 속의 데이터 수치들이 오류를 일으키며 붉게 전멸했다. 센서가 감당할 수 있는 온도의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다. 물체 주변의 물이 끓어오르며 하얀색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물체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위쪽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얼음이 녹아 지반이 무너지는 현상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옥죄고 있던 감옥을 열기로 녹여버리고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적인 움직임이었다. 앨런은 영상의 45초 지점을 주시했다. 이 부분이 그가 이 영상을 유출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끓어오르는 기포와 무너지는 얼음 조각들 사이로 물체의 표면이 열렸다. 마치 거대한 눈꺼풀이 떠지듯 외피의 일부가 슬라이드 방식으로 열리며 그 안에서 더욱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 빛은 열화상 카메라의 센서를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강렬한 백색이었다. 화면이 잠시 하얗게 번지며 노이즈가 발생했다. 그 짧은 순간 앨런은 보았다. 빛 속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그것은 고정된 기계 부품이 아니었다. 유기체처럼 유동적으로 형태를 바꾸며 주변에 물을 빨아들였다가 다시 내뱉는 형상이었다. 그것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있었다. 탐사선이 쏘아보내는 소나 파동을 감지하고 그에 반응하여 열을 발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깨어난 것이었다. 놈은 살아있어. 앨런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영상 속에서 빙붕은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하고 있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심해로 곤두박질치며 물체의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물체 주변에 형성된 고열의 막은 그 모든 잔해를 순식간에 증발시켰다. 물체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 보였다. 주변에 물을 끓여 거대한 증기 기둥을 만들며 수면 위를 향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상은 급격한 카메라의 흔들림과 함께 끊겼다. 당시 탐사선이 급격한 해류 변화와 충격파에 휘말려 제어를 잃었던 시점이었다. 마지막 프레임에 남은 것은 혼돈 그 자체였다. 붉게 달아오른 바다, 무너지는 하얀 얼음, 그리고 그 모든 파괴의 중심에서 태연하게 빛을 발하는 거대한 눈동자 같은 열원. 파일이 전송된 후 인터넷 창에는 벌써부터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했다. 댓글창엔 아직 조용했지만 곧 혼란으로 뒤덮일 것이다. 누군가는 조작이라 비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연현상이라 치부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알게 될 것이다. 저 열 에너지의 규모가 현존하는 어떤 원자로보다도 강력하며 저런 식의 국지적이고 급격한 비나 융해는 자연계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앨런은 노트북의 전원을 강제로 끄고 하드드라이브를 뽑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망치를 들어 하드드라이브를 내리쳤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깨지고 내부의 디스크가 찌그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증거를 없애는 것이 그를 보호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원본 데이터가 그들의 손에 다시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했다. 그는 깨진 하드드라이브 조각을 쓰레기통에 털어넣고 창가로 다가갔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도시의 풍경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망막에는 아직도 영상 속의 그 붉고 흰 빛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다. 분노였다. 억겁의 시간 동안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있던 존재의 분노. 그날 탐사선에서 느꼈던 미세한 진동은 이제 전 지구적인 지진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영상 속에서 빙하를 녹이던 그 열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놈은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고 놈의 먹이는 열 그 자체였다. 지구의 핵, 화산,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에너지원. 앨런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유출한 영상은 경고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종말에 대한 부고였다. 사람들은 영상을 보며 신기해하거나 두려워하겠지만 앨런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극의 깊은 바다 밑에서는 영상 속의 그 상황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도는 영상 속보다 훨씬 더 빨라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외투를 챙겨 입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차가운 곳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곧 뜨거운 곳 역시 지옥으로 변하리라는 것. 문 손잡이를 돌리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떨림은 공포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세상이 불타기 전에. 그는 문을 열고 차가운 빛 속으로 걸어나갔다. 어두운 골목길 너머 도시의 소음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처럼 들려왔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날 심해에서 들었던 소나 장비를 찢어 밟길 듯 울려 퍼지던 심장박동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쿵, 쿵, 쿵. 그것은 다가오고 있었다.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뜨거운 무언가가. 남극의 흰 설원 위에 드러난 검은 구조물은 이제 단순한 유적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급하겐 석학들과 군 관계자들, 그리고 비밀리에 합류한 정보기관의 요원들까지 그 거대한 검은 벽 앞에 선 모든 이들은 압도적인 침묵에 잠겼다. 구조물 표면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진동은 인간의 가청 주파수를 넘어 뇌의 깊은 곳을 긁어내는 듯한 불길한 웅음거림으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거수가 내뱉는 첫 숨소리 같기도 했고 오랫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박동소리 같기도 했다. 탐사대는 이 구조물을 모놀리스라 칭했지만 그 누구도 그 이름이 주는 영화적 낭만에 취해 있지 않았다. 눈앞의 현실은 낭만보다는 공포에 가까웠다. 임시로 마련된 연구 도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밤낮 없이 이어졌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종말의 서곡이 될 것인지를 두고 학계는 정확히 두 갈래로 쪼개졌다. 한쪽 편에는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초고대 문명 설지 지파가 있었다. 그들은 구조물의 재질과 위치를 근거로 들었다. 탄소 연대 측정과 빙하 코어 분석 결과 이 구조물이 얼음에 뒤덮이기 전, 즉 남극이 푸른 숲으로 우거졌던 수천만 년 전부터 이 자리에 존재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인류가 기억하지 못하는 까마득한 과거, 빙하기가 도래하기 훨씬 전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고도로 발달한 선대 문명의 유산이었다. 아틀란티스나 레무리아 같은 전설 속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잊혀진 역사의 파편이었다는 것이다. 한 저명한 고고학자는 상기겐 얼굴로 침을 튀기며 주장했다.
이 구조물은 멸망을 앞둔 선대 인류가 후세에 남긴 타임캡슐이거나 그들이 보유했던 무한한 에너지의 저장고일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열쇠가 바로 저 안에 잠들어 있으며 이것은 조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구원의 손길이라고 그는 역설했다. 그러나 반대편 테이블에 앉은 천체 물리학자와 우주 생물학자들의 표정은 훨씬 더 어둡고 심각했다. 그들은 외계 감시자설을 주장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구조물에서 간헐적으로 방출되는 신호 패턴이었다. 그것은 자연 발생적인 전파가 아니었다. 명백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담고 있는 그 신호는 지구 내부가 아닌 태양계 밖의 특정한 좌표를 향해 쏘아 올려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 구조물이 인류의 것이 아님을 확신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인류가 원시적인 영장류에 불과했을 때 혹은 생명체가 막 태동하던 시기에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지구에 심어놓은 센티널, 즉 감시 장치라는 것이었다. 페르미 역설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우주로 나아갈 자격이 있는지 혹은 위험한 바이러스처럼 제거해야 할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에게 남극의 구조물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카메어이거나 감옥의 빗장이었다. 논쟁이 가열될수록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고대 문명의 유산이라면 왜 그들은 멸망했는가? 그토록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도 피할 수 없었던 재앙은 무엇이었는가? 만약 외계의 감시탑이라면 지금 이 순간 구조물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감시가 끝났다는 신호인가? 아니면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경고인가? 다큐멘터리의 카메라는 논쟁하는 전문가들의 얼굴에서 천천히 빠져나와 다시금 바람이 몰아치는 남극의 설원으로 향했다. 화면은 빠르게 녹아내리는 빙하의 모습을 클로즈업했다.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시한 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거대한 얼음벽이 무너져 내리며 바다로 곤두박치는 장면은 장엄함을 넘어선 공포를 자아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아닌 현장의 바람소리와 섞인 무거운 자막들이 화면을 채웠다. 인류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외쳐왔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진실이 있었다. 빙하는 단순히 해수면을 조절하는 얼음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억누르고 있던 봉인이었다. 수천만 년 동안 남극의 두꺼운 얼음은 이 검은 구조물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해왔다.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 침묵하던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온기가 얼음을 걷어내자 비로소 눈을 뜬 것이다. 우리가 태운 화석 연료가, 우리가 뿜어낸 열기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고 말았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날씨가 변하고 해안 도시가 잠기는 재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결코 깨워서는 안 될 존재를 흔들어 깨운 행위였다. 화면은 이제 구조물의 표면에서 일렁이는 푸른 빛을 비췄다.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그 주기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타전하듯이 혹은 카운트다운이 0을 향해 달려가듯이 전문가들의 논쟁은 무의미해 보였다. 그것이 선대 문명의 유산이든 외계의 감시자이든 중요한 것은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인류는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엄중한 경고였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의 사회 시스템, 종교, 과학,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의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었다. 녹아내리는 빙하 사이로 드러난 검은 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얼음 속에 묻어두었어야 했는가? 하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는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났다.
남극의 차가운 바람 속에 섞인 기계적인 웅웅거림이 전 세계의 안방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소리이자 어쩌면 마지막 장이 덮이는 소리일지도 몰랐다. 화면은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어둠 속으로 잠겼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구조물이 내뿜는 불길한 푸른 앙광만이 오랫동안 잔상처럼 남았다.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미스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충격적인 진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인류는 과연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지. 다음 챕터에서 그 비밀이 한꺼풀 더 벗겨질 것이다. 이 거대한 비밀의 추적은 계속됩니다. 인류의 운명이 걸린 이 놀라운 이야기의 다음 편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